가장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을 좀 사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계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다 그건 증권사 가서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계좌를 만들기 전에 네. 내가 주식을 투자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계좌를 열고 이러기 전에 네네. 기본적으로 뭐 하는지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체 100만 원 중에서 안정적으로 예금에다가 정기예금에다가 90만 원을 집어넣고 네. 10만 원 정도는 리스크가 좀 따르더라도 뭔가 다른 그 재테크 수단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10만 원을 띄웠죠. 네, 교수님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10분의 1.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채권인데 안정적인 채권으로 10%를 해봤는데 네. 채권에 대한 구조는 다 이해를 했고 여기서 이제 좀 확실하게 그 학습이 됐으니까 이 중에 다시 10만 원 중에 다시 한 5만 원만 네. 띄어서 약간 공격적인 채권에다가 좀 해보겠다. 그러면 또 그 중에 일부를 띄어서 네. 이제 확실하게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가서 훨씬 더 리스크는 크지만 리턴이 큰 거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알아야지 네. 계좌를 열고 이러기 전에 주식의 종류가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보통주라는 게 있고요. 네. 우선주라는 게 있고 그 차이를 혹시 뭐 어렴풋이 아는 거죠. 네. 예, 예. 의결권? 주주로서 의결권 얘기? 예. 자, 지금 삼성전자 주식도 그 열고 보시면 삼성전자 주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우선주하고 네, 보통주. 삼성전자라고 쓴 게 있고 삼성전자 우라고 쓴 게 있는데 네. 그래서 보통 주식시장에 지금 코스피에는 약 900개가량 899개인가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그냥 보통주고요. 네.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는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한 주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보통주라고 그러는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재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당도 조금 많이 해줄 수도 있고 회사가 네. 만약에 잘못돼서 청산을 하게 되면 청산할 때도 돈을 우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의결권이 없는 거와 의결권이 있는 게 개인들은 별 차이를 잘 못 느낄 텐데 금액만 주가만 다른다는 것만 네. 알죠. 예. 그러면 보통 생각하면 돈을 개미 투자자들은 돈을 우선하는 이런 거면 우선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가 뭐 커다랗게 회사에 영향을 안 미칠 건데 그래서 보통주 우선주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네네. 같은 주식이라 해도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삼성전자 보통주가 가격 차이가 똑같은 주식인데 의결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선주가 더 싼가요? 싸죠. 보통 한 30%, 한 20-30%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사는 주식이 보통주냐 우선주냐 해서 주식을 그렇게 두 네, 개로 네. 나누고요. 그 다음에 또 주식을 또 두 가지로 나누는 거가 구주, 신주 이렇게 나누는데 네네. 그거는 들어보셨죠? 들어만 봤어요. 네. 네. 구주는 이미 이제 발행되어 있는 주식. 그 다음에 신주는 발행할 주식. 앞으로.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그 시장에 주식시장에 있는 주식을 산다는 건 우리는 뭘 산다라는 거죠? 어떤 주식을 사는 건가요? 삼성전자의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네네. 구주를 사는 건가요? 신주를 사는 건가요? 구주죠. 네, 구주를 예. 사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유상증자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을 모으면 그러면 그때는 네, 신주를 사는 거죠. 사는 그래서 거군요. 구주냐 신주냐 이런 것도 좀 네, 다르고요. 네, 네. 그래서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고 구주가 있고 신주가 있고 이런 그 용어들이요. 그 다음에 내가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이 회사가 내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했다는 얘기는 주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주주의 일부잖아요. 회사의 주인의 일원이 된 거죠. 네. 그럼 회사가 잘못되면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손실을 많이 입히면 주주들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뭐 그럴 의무가 있겠죠. 네, 그런 의무가 없는 게 주식회사 개념. 내가 네네. 낸 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돈에 거고. 대해서. 그런데 이 회사가 하다가 돈을 많이 빌린 상태에서 파산을 해버리면 채권자들도 있고 그런다. 난 주주의 일원이니까 내가 손해난 걸 갚아줘야 되나?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주식회사의 네, 장점은 네.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이런 네네. 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죠. 회사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게 아니지만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는 네, 예, 그냥 예, 날아가는 그렇죠. 예, 그렇죠. 거지만 그 더 이상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식을 뭐 이런 얘기할 때 저평가된 주식을 사라, 고평가된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려운 용어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을 한다 그러면 주식이 무엇인지 저평가, 고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치주다, 뭐 기술주다, 뭐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요.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는 부동산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에 같은 층에 옆집이면 가격이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슷한 회사는 가격이 비슷하겠지를 보는 거예요. 옆집이 우리 집이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집이 1억에 팔렸으면 우리 집도 팔리면 1억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쟤네는 1억이지만 우리는 2억일 거야. 이거는 넌센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집들이 10집이 팔렸는데 1억에 팔았는데 한 집만 그 중에서 5천만 원에 내놨다. 근데 뭐 보니까 하자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거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 이유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급하게 팔려고 내놓은 것 같다. 이런 거는 사도 될 수 있지만 그런데 5천만 원 내놨는데 뭔가가 이렇게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뭐 전세 자금을 안 준 것도 있고 그러면은 살면은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저평가 고평가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죠? 네, 그걸 누가 판단하냐면 주식시장의 그 진입 장벽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때요. 누구나 계좌만 열면 할 수 있으니까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게 되어 있는 거는 위험성이 그만큼 많은 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게 도사릴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금융 전문가들이 시장을 만들면서 문턱을 높여놓을 수도 있는데 낮춰놨다는 얘기는 누구나 들어오셔라. 누구나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봉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이제 치고받고 이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회사가 이익을 얼마나 내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뭐 재무제표 알고 주식을 해라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재무제표 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딱 하나 저 회사가 이익을 냈다 안 냈다 이익을 많이 냈다 적게 냈다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죠. 저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근데 재밌는 거는 저 회사가 이익을 내긴 냈는데 어떻게 냈느냐도 중요합니다. 이익의 질도 중요한데 그런 건 시장에서 잘 안 따져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익을 많이 냈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익이 변동이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주가가 2배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익이 2배가 됐다 그러면 그냥 2배가 될 수 있겠죠. 10,000원이었던 회사가 이익을 2배를 내면 20,000원 됐다.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기본적인 게 전혀 바뀌질 않았는데 그냥 주식만 2배로 올라갔다. 어떤 경우가 그럴 수 있을까요? 회사의 내용은 하나도 안 변한 바뀌었는데 게 없는데 그렇다. 뭐 미래 가치인가요? 네, 미래 가치 때문에 저 회사가 이제 수주를 많이 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하여튼 사람들이 좋게 보니까. 그 주식을 볼 때 수요 공급을 꼭 해보셔야 되는데 시장 가격이라는 건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려면 수요 공급에서 어떻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죠? 수요가 많아야 올라가겠죠. 수요가 많아야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공급이 줄든가 이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아까 같이 수요 공급이 항상 일반적인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방법은 회사 실적이 좋아지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가 회사는 그대로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한 개 회사가 1년 동안 하는데 어저께하고 오늘 주가가 많이 다르다라는 거는 그 실적이 하루 만에 커다란 변화가 있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게 변하지 않고 수급에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한진 칼 같은데 대한항공이 서로 경영권 다툼이 있었죠. 경영권 다툼이 있으면 서로 경영권을 갖고 가려면 주식을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양대 진영으로 나눠서 주식을 사고 팔면 주식을 서로 사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갑자기 수요 공급에서 뭐가 많아지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순간적으로 폭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얼마 못 가죠.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싸움이 정리가 되면 떨어지고 실적이 좋아진 거는 그냥 펀더멘털이 바뀌었으니까 올라가서 유지가 되고 그러는 건데 또 어떤 경우에 이게 그 커다란 수주를 받은 게 있었다 그러면은 수주를 받고 나면 실제로 지금 그 이익이 난 건 아니지만 이익이 나겠죠. 조만간 6개월 있다라든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유진 파마라는 그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지금 주가는 이 회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담겨져서 주가가 형성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선반영되는 거군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공개, 비공개 정보가 반영된 거지. 야, 저 회사가
너만 알고 있어 수주를 네. 했대. 그래서 네, 네. 주가 올라갈까? 이거는 사실은 좀 넌센스라는 거고요. 이미 지금 주가가 지금 올라간 거는 그때 실적이 올라갈 때가 아니라 이미 선반영되고 간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올라간 주가가 실적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계속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실적이 받쳐주면 이제 올라가겠죠. 자, 지금 선반영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 이 계획대로 얘네들이 계속해서 가면 계속 주가가 올라가나요? 그냥 그대로 있나요? 글쎄요. 이 선반영이 됐다. 네. 그러면은 큰 차이가 없을 것도 네, 같고요. 그렇죠. 선반영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게 실적대로 올라간다면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네. 선반영이 돼서 이만큼까지 반영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6개월 후에 다 우리가 수익이 완성되면 원래 선반영이 안 되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서 6개월 후에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네네. 이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가 선반영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있는 건데 올랐는데? 옆에서 누가 야, 저 회사 수주 많이 했어. 6개월 있다가 이익 많이 낼 거야. 그거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최근에 보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네. 그냥 평범한 주식으로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튀어서 오른 거예요. 꽤 많죠. 그럼 이제 사실은 아시겠지만 주식이 예뻐 보이면 또 한없이 예뻐 보이거든요. 네. 앞으로 더 갈 것 같거든요. 그럴 때 따라탔을 때 이제 고점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주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2배가 되는 방법은 2가지다. 수급의 영향을 받던가 아니면 펀더멘탈이 바뀌어서 회사의 기본적인 이익이 올라가던가. 그런데 이 주가가 유지되는 거는 어떤 경우예요? 펀더멘탈이 실적. 바뀐 경우에는 유지되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급이 바뀐 경우에는 폭락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이게 조정이 네. 쉽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한진칼에서 서로 주식을 살려고 사고 팔고 서로 살려고 해서 가격을 높여놨는데 한쪽이 완승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우린 졌으니까 진 쪽에서 네, 주식을 네. 다 내놓고 이긴 쪽에서는 경영권을 확실하게 확보했으니까 추가로 더 살 이유가 없으니까 네, 네.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았겠죠. 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그 기대감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코로나가 끝나면 V자 반등해서 그냥 올라갈 것 같대. 네. 기분상.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네.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존재합니다. 예. 근데 기분상. 네, 기분상. 근데 이 기분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미국의 실업자가 2,200만 명 한 달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경제 기사에 이런 게 떴어요. 실업 수당을 최고로 많이 줬지만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승한다. 기대감으로 아니 실업률이 높은데 기대감은 있다. 네. 뭐가 안 맞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도 기사가 뜹니다. 사상 최고로 실업 수당을 많이 줬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아무데나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참여자가 뭐 많게 1,000만 명은 500만 명은 된다 그러는데 삼성전자 주주가 100만 명이었었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어저께 떨어졌으면 네. 왜 떨어졌는지를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죠. 왜 떨어진 것 같다. 근데 확실하게 알려면 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100만 명의 주주한테 다 물어봐야 되겠죠. 너 어저께 왜 싼 가격에 왜 팔았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100만 명한테. 네. 나는 긴급 자금이 필요했다. 뭐 병원비가 필요했다. 뭐가 필요했다. 빵 사 먹으려고 그랬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네. 이 사람이 100만 명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떨어졌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결과를 보고 그냥 갖다 맞춥니다.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이제 갈 때까지 다 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을 붙여도 되고 실업률이 극대화돼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것 같으니까 떨어진다고 그래도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분대로 갖다가 얘기하는 게 많다라는 거고요. 네. 전문가들 중에서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감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감으로. 네. 뭐 그 감이 무슨 감이 그래서 그거를 어떤 학습을 통해서 안다라는 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네, 그래서 네. 주식시장에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투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 회사가 소위 어떤 섹터에 들어가는가 섹터하고 테마라는 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섹터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인더스트리 한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자동차 분야냐, 뭐 조선 분야냐, 네. 식음료 분야냐 이러는데 요즘 같은 때는 자동차가 잘 안 팔리니까 자동차 섹터에 들어가면은 안 되니까 식음료 섹터는 좀 괜찮은 것 같다. 네. 그래서 그걸 섹터라고 부르고요.
또 테마주라는 거 네, 들어보셨죠? 그럼요. 테마. 예, 예. 이거는 이제 바이오. 네, 나타나는 이런 겁니다. 섹터는 그냥 인더스트리를 나눠놓은 거고요. 네, 네. 테마주는 뭐 정치인 누구 테마주, 코로나가 나오면 뭐 코로나 테마주, 뭐가 나오면 무슨 순간적으로 만들어내서 네, 네. 이건 누가 만들죠?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네. 거겠죠. 네. 이거를 이제 또 이런 쪽으로 주식을 그래서 대부분 증권사는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전망을 좋게 내놔야 되나요? 그래야지 증권사에도 이익이겠죠.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대부분 리포트나 이 전문가라고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증권사는 거의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유튜버들이 주식에 대해서 뭐 많이 하는데 유튜버들은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해야지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되죠? 투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되니까. 유튜버는 투자에 관심을 일으켜도 자기가 그냥 전문적인 유튜버면 네. 뭐 투자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하고 자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잖아요. 네, 구독. 구독을 많이 하게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선정적인 이런 걸로 뭐 네네. 쪽집게 같은 쪽집게, 식 그렇죠. 그런데 주로 유튜버들이 내놓는 거는 네거티브한 거를 많이 내놓는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쇼킹 그거 하면 폭망한다 뭔지 보기 위해서 또 뭐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뭐 어떤 종목을 찝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종목들을 찝고 이러는 거는 또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 시장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보의 소스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누가 네. 얘기해 준 건지. 주로 증권사에 있는 애들이 얘기한다는 거는 좀 항상 긍정적인 이런 네. 거를 얘기를 하고요. 상품 추천 이런 것들을 하고 카더라 있죠. 뭐 친구가 내 친구의 네, 친구가 네. 누군데 뭐 이거 좋은 게 있어서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부자 거래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내부자 거래는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내부자 거래라고 그러는데 그건 회사 직원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이 그 정보를 제공해 주면은 형사 처벌을 받도록 안 되어 되는 있습니다. 거죠. 예. 그런데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도 걸리고요. 그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산 사람도 걸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내부자 거래라는 거 누가 내가 그 스타트업에 코스닥에 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인데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사 네네. 이러면은 둘 다 형사처벌이 되는 그래요? 거기 때문에 꽤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오히려 역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가 되게 어려우면 이거를 좀 투자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 좀 주식을 좀 받쳐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우리 회사 앞으로 뭐 좋은 뭐가 있어, 호재가 있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네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 그래도 거를 안 듣고 되지만. 하면 둘 다 큰일 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지금까지 내부자 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례가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사례 중에서는 대부분 나쁜 정보를 먼저 알고 주식이 팔아친 사례, 뭐 홍진 사례도 그랬었고 네, 신라젠이라는 회사의 네, 네. 과거 임원들이 그렇습니다. 좀 정보를 미리 자기네들이 알고 주식을 미리 팔아가지고 손실을 회피했다는 그런 이런 것 경우들 과거에 많았죠. 때문에. 네, 그래서 과거에도 많았지만 지금도 네, 여전히. 그래서 그런 나한테 고급 정보가 흘러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실제로 네. 그게 내부 있는 사람한테 고급 정보가 나한테 흘러 들어왔다면 치더라도 이거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걸 네, 통해서 네. 어떤 액션을 하면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형사처벌이 안 되면 그거는 뭐 어떨 가능성이 큰 거죠? 그거는 이제 낚이는 거죠. 낚이는 약간 거죠. 좀, 예. 그래서 정보가 어떤 소스로 왔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너만 알고 있어. 이런 거는 그 요진 파마 교수의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거. 지금 현재 가격이라는 거는 지금 1억 하던 아파트가 2억이 되는 이유는 지하철이 나고 어쩌고 저쩌고 된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거가 다 반영돼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거지. 그때 지하철이 날 때 아파트 가격이 그날 맞춰서 2억으로 상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모든 정보들이 다 거기에 담겨져서 그게 가격으로 반영된다라는 거. 그래서 누가 귓속말로 이거를 해라 하는 거는 절대 잘못하면 이렇게 형무소를 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쪽박을 찰 수 있는 이런 거니까 정보의 질. 그래서 나만 알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라는 거는 기대하지 않는 게 네.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